자, 이제 516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저 얼굴만 보면 그냥 한숨이 나와요. 아주 오늘 진하게 하고. 내일 수업 있어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고 쭉 쉬는 거예요, 그냥? 아닌가? 자, 516페이지. 이제 주택법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 7문제예요.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그냥 뒤로 갈수록 그냥 더 늘어나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7문제씩이고요. 자, 주택법은 이름대로 주거용 건물,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택에 관한 법이죠. 그러면 일단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인 주택,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하나, 작년에는 2개, 매년 나와요. 그래서 그 법의 이름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주택법에서는 주택, 농지법에서는 농지. 올해 그냥 다 물어봤죠.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논자.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인데 항상 이 주택법에서는 건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 이 주택을 짓는 땅,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요거부터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거용 건물과 뭐까지? 부속 토지, 집 짓는 땅을 다 포함해갖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요거부터 올해 기출이죠. 부속 토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속 토지 다 포함해서 이 주거용 건물,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 그럼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한다 그랬죠. 건물을 건축. 그럼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 건설하는 것도 있고 다 집 짓는 건데 용어를 다르게 썼어요. 건축, 건설 다르게 썼다. 다르게 썼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하겠죠. 우리 건축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축. 내 집 한 채 짓는 거라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건축. 저 지방에 땅 사가지고 내 여생을 마감하게 한 전원주택 한 채 짓겠다. 이거는 뭐 한다고 그래요? 건축. 그런 땅이 있어요? 지방에? 아, 부러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건축한다. 그런데 건설 이거는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집단적. 주택을 한두 채 짓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단독주택을 셀 때는 1호, 2호, 3호, 호가 단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셀 때는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 그래서 적어도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 그러면 반대로 29세대 이하로 지어요. 그거는 뭐 한다고 그래요? 건축. 그거는 건축법 적용하는 거고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은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택법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건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죠? 요거는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짓는 거예요. 건설.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이제 공급받습니다. 공급은 이제 분양받는 거예요. 분양. 근데 이 분양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 되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 들어보셨죠? 인위적으로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이 분양가가 자꾸 급등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급등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실거래가, 시가는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8억에 분양받았다. 시가와의 차익 2억 그냥 먹는 거죠. 이게 불로소득 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할 목적도 아닌데 일단 분양부터 바꿔보자. 이게 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니까 철저하게 이 공급 파트는 규제입니다. 투기를 방지해서 공정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규제.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제도들 있죠. 요새 많이 들어본 거,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갖고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또 전매 제한한다. 분양권 못 팔게 전매 제한하고요.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 규제, 청약 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투기를 규제해서 공정하게 실소유자에게 공급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12월 16일인가 부동산 대책 18번째 하여튼 욕 나오는 거죠. 18번째 대책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죽여버렸어요. 15억 이상일 때는 대출 0. 아, 그럼 내 돈 내가 이자 내고 내 돈 좀 빌리겠다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사유재산제 위반이요. 헌법 위반이 한마디로 위헌. 그래서 위헌 다 소원 들어왔죠. 헌법 소원 들어갔고 그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아예 돈을 못 빌리게 한다?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주 중개사들 다 죽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합격하고 중개 실무 나갈 때쯤은 좀
살아나지 않겠어요? 규제도 좀 풀어주고 아무튼 그런 희망을 갖고 해야죠. 아주 죽여버려 그냥. 투기 세력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급 규제입니다. 이 투기를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파트는 이제 리모델링 하나 남았어요. 리모델링. 나머지는 다 다른 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한 법. 얘는 한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이 반토막 났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택법도 건축법과 맞먹을 정도로 큰 법이요. 큰 법이니까 7문제씩이 나왔는데 5년 동안 이 주택법의 내용들이 뭐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반밖에 안 돼요. 반. 그런데 5년 전에도 7개, 지금도 7개. 그럼 우리 이제 막상 이거 공부해보면 주택법은 건축법의 반 정도도 안 돼요. 반 정도 분량인데 건축법도 7개고 주택법도 7개. 그러면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따기가 딱 좋은 게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주택법. 얘가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전략법입니다. 전략법.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뭔지도 모르고 다 앉아갖고는 꾸역꾸역 앉아갖고 수업 듣고 계신데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짝수달 들어왔다. 짝수달. 우리 홀수달에 개강해갖고 짝수달에 끝나죠. 짝수달 되면 첫 번째 주부터 그냥 결석이 그렇게 그냥 눈에 띄게 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은 거의 없어요. 수강생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맨날 국토법 할 때만 꽉 차 있고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5번째로 수업하지만 공부할 때 점수 따기는 제일 좋아요. 올해 시험도 7개 중에서 4개는 그냥 쉬운 거, 수업만 들어도 그냥 맞히라고 주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개는 어려운 거 나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는? 틀리면 되죠. 뭐, 잘 찍고, 그냥, 뭐, 신의 가호를 바라면 돼요. 그 어려운 것까지 그냥 애를 쓰고 그렇게 맞히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고, 기본적인 것들만 딱딱해갖고 4개 딱 맞추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도 요 건설 파트까지, 공급 쪽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좀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 민법이라든지 공시법, 등기법, 이런 베이스가 좀 있어야 제대로 공부하니까, 주택법은 총칙하고 건설 파트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4개, 5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일단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 이게 또 종류가 많습니다. 주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크게 우리 주택이라고 할 때는 2가지가 있어요. 종류.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자,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주택은 단독 아니면 공동 종류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단독주택. 그 말을 잃었어요? 자,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는 게 단독주택. 아니, 어렵게 뭐 유식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공동주택은 뭐겠어요?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산다. 여러 세대가 사니까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이나 복도, 계단, 승강기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공용 부분. 그 다음 세대원들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딱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공용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조에 따른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공동주택이 6대4로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더 많이 짓고 더 중요성도 큰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주택법에서 종류가 3개요.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딴따라.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요 3개만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요. 그걸 좀 전에 건축법 오늘 했으니까 뭐 다 알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하나 더 있죠. 공간. 기숙사 얘기한 게 어디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기숙사는 좀 이따 보고요. 아무튼 공간. 근데 이 공간은 요거는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간은 높은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숙소라고 그랬죠? 그럼 공간을 건설해갖고 분양받고 나는 서울특별시장 공간을 분양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공간을 분양받고 싶으면 특별시장이 되면 돼요. 그런 야심찬 희망을 갖고 아무튼 그래서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종류가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숙사 얘기하셔야죠. 기숙사. 요거 잽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숙사를 건설해서 분양받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기숙사 한 동을 분양받았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학생이나 근로자, 특정인에게만 숙소로 제공해주는 형태지 역시 주택법에서 일반 건설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관하고 기숙사는 빠진다. 이게 건축법하고 차이점. 이게 올해도 기출, 작년에도 기출. 그거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하고의 차이점 이런 것만 딱 보시면 돼요. 공간하고 기숙사 이런 것들은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아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516페이지에 용어정의 봅니다. 용어정의. 자, 용어정의 옆에 타이틀 보세요. 화려하죠? 매년 나옵니다. 이 주택법은 내용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용어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자, 일단 그 중에서도 주택, 거기다 별표. 자, 주택이란 세대 구성,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밑줄. 죄송합니다.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부속 토지 제외다 그러면 안 돼요. 부속 토지, 집 짓는 땅 다 포함하고요. 자, 이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 그러니까 크게 주택은 뭐가 있는 거냐?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저 주택의 종류에서 구조에 따른 분류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게 종류죠. 1번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옆에 그 심화 해갖고 책 날개 조그만 글씨로 심화 이렇게 썼는데 심화가 아니고 그냥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관 X입니다. 공관은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다. 그 다음 밑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벽이나 복도, 계단 점 있죠? 그 밖에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럼 공동으로 쓰니까 벽이나 복도, 계단 이걸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그럼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의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요. 그 옆에 또 심화 맨 밑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 세 개만 규정하고요. 기숙사 X입니다. 기숙사는 빠진다. 우리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데 660 초과 큰 거면 연립,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가 되는 거죠. 자, 옆 페이지로 하셨고요. 동그라미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 별표. 자, 얘가 28회 때 단독 기출인데요. 올해 엄청 바뀌었어요. 올해 쫙 개정됐는데 올해 나온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그냥 출제 1순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얘 딱 찍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거기다 붙여.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거기까지 일단. 그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구분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이 주택을 건설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죠.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거 완전 넓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내부에다가 벽을 설치하고 내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70제곱미터 부분은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 자, 이 부분에도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까지 다 따로 설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 구분된 일부를 절대 소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임대. 세 줄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뭐 할 수 있게끔? 세 줄 수 있게끔.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다 도입한 거예요. 전세 줄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 요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일단 개념 잡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아니죠. 두 세대 이상이 들어오니까 이걸 멀티홈 그렇게 불러요. 멀티홈.
혹시 주변에 멀티홈 이런 거 들어봤어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멀티홈이다라고 하는데 그 요건들 이제 박스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기억 그거만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고 건설하는 공동주택일 때 이거는 이제 새로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한다 그 얘긴데요. 자, 요건 A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또는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실과 부엌이 있으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까지 따로 설치해라? 현관.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현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 아저씨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자고 있다. 쿵쿵쿵 기싸대기 날려. 그래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니까 여기다 현관 설치했으면 여기는 반대편에다. 이런 식으로 현관도 다 따로따로 설치하고 눈치 안 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B번은 끝에 보면 경량구조의 경계벽,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갖고 한 세대라도 구분한다. 그 얘기고요. 뭐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또 D번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 얼마까지만 지어라? 3분의 1.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데 전체 세대수나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그럼 왜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하겠어요? 이거 많이 지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세대 아니죠. 두 세대 이상 되니까 주차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차 공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만? 3분의 1.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 못한다 그랬어요. 임대.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 얼마까지? 3분의 1. 딱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꿔줄 게 없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념도 봤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옛날 기준이고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누구에게 공급, 분양해 주는지에 따라서 주택이 이제 구분이 되죠. 자, 이게 주택법에서는 핵심입니다.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크게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자, 이렇게 또 구분한다 그래요.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그래서 국민주택. 자, 요거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줄여갖고 무슨 주택이냐? 국민주택. 그러면 국민주택 얘는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공급 분양해 줄까요? 국민한테 그러면 안 되죠. 국민한테가 아니고 무주택 세대. 자,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서 주거 안정.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민영주택. 요거는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분양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해요. 건설 자금이 아니고 공급 대상. 그래서 자, 이 중에서 국민주택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모든 주택정책의 지표가 되는 주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개념. 올해도 기출, 작년에도 기출, 내년에도 당연히 기출이요.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요 국민주택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국민주택은 근데 요건이 크게 또 두 개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 자, 먼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자, 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쓸게요. 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뭐 SH공사.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묶어가지고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 이 국가나 지자체 돈이죠.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 자, 이 기금의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줘도 다 틀리는데 꼭 그런 이름 장난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도시 기금, 그냥 기금.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자, 요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으로써 두 번째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민주택이 된다라고 하고요. 먼저 이 국민주택 규모.
이것만 단독으로 갖고도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국민주택 규모를 산정할 때는 자, 공동주택에서요.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요 공용 부분의 면적, 이거는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의 면적, 이거 무슨 면적? 그냥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공용 면적. 아니 공용 부분의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면적,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전용 면적, 전용 면적. 그래서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보면 전용 면적 얼마, 공용 면적 얼마,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 얘기해요. 서비스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규모 산정할 때는 이 공용 부분은 필요 없어요. 공용 부분은 필요 없고 전유 부분의 면적, 즉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자, 이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 85제곱미터가 평수로 25.7평이라고 그러죠. 아이 그건 또 귀신같이 아시네요. 그래서 25.7평. 여기다가 공용 면적 한 7평 가산되었고 우리 분양받을 때 평수는 33평, 32평이나 33평. 그게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용 면적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을 공부했으면 전용 면적 얼마야? 25.7평이 아니라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원칙 국민주택 규모. 그럼 이게 왜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가 된 이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집, 신당동 집, 그게 85.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그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딴 식이에요. 뭐 그냥 주먹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뭔 논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게 원칙. 그런데 저 시골은 땅 좀 있죠. 또 시골 사람들은 좁은 거 싫어요.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저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 예외 최대 면적은 100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합해갖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여자들 묶어갖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OX.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요건 하나밖에 안 되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꼭 써줘야 돼요. 또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꼭 써줘야 돼요. 또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조합하면 이제 세 개 나오죠. 자, 첫 번째는 공공이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두 번째는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 번째는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세 가지가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저 자이아파트 GS건설이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전용면적 80제곱미터로 건설했습니다. 그럼 이 자이아파트 얘는 국민주택이다. OX. 5죠. 5.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80제곱미터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했으니까 국민주택이다. 맞아요. 그럼 요거 첫 번째는 공공이 건설한다. 사업주체가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할 때는 누가 건설하냐? 안 따진다는 거예요. 공공이 짓든 민간이 짓든 안 따져요. 그래서 누가 짓든지 관계없이 기금 85 이하 두 개 요건 충족했으니까 얘는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빼기 개념. 절대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국민주택은 국민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런 말 아니죠. 그래서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 아니고 그냥 빼기 개념. 이 국민주택 이게 아니면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공아파트, LH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100. 자, 얘는 민영주택이다. OX. 5죠. 저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85 이하라고 그랬죠.
근데 100제곱미터 85 초과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도 이 토지주택공사 얘들도 다 민영주택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법에 규정한 대로 그대로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는 용어 그대로.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517페이지 맨 밑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자, 먼저 국민주택 거기다 별표.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 으로서 로서니까 엔드죠. 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밑줄 2인주택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라 그 얘기인데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그 박스에 보시면 기업, 국가, 지자체 밑줄 쭉 옆으로 하시면 토지주택공사 밑줄 그 바로 밑에 지방공사 밑줄 가 건설하는 주택 얘들 싹 묶어가지고 두 글자 누구라고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또 니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의 동그라미 또는 끝에 주택도시 기금 동그라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랬는데 국민주택 규모 거기다가도 별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원칙 85 동그라미 85제곱미터 이하 그 원칙인데요. 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짬 있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짬 있죠. 자, 얘도 정확하게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즉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도 아니고요. 세 번째 읍이나 면일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 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런 저 시골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 예외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같아요? 달라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같다. O, X. 자, 다시 두 번째 줄. 자, 1호. 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1호. 그게 단독주택이고. 1세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원칙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같다. 맞는 거예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원칙 85.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영주택은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 그렇죠?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은 누구한테 분양해 준다고요? 성년자.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에게,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주택이 되죠. 그 다음 쭉 내려가셔갖고요. 가로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자, 얘도 별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대로 도시형 가구를 위한 주택입니다. 우리 도시형 가구는 대가족 아니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세난 해소.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부터 갖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거기 동그라미 1. 300세대 미만. 미만이니까 300세대는 포함 안 하는 거죠. 299세대까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2.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거 하나 빠졌어요. 도시지역의 건설 이거 하나 쓰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에 건설하는 거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도시지역의 건설 이게 동그라미 3. 그래서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이다. 그래서 1, 2, 3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 원룸형 주택. 얘가 전형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죠. 원룸식 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다 그러면 90%는 다 이거 짓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 그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밑줄.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이래요. 그럼 공동주택이니까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즉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박스에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원룸형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단독주택은 원룸형 주택 이런 거 없어요. 다 공동주택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서 4가지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또는 이하일 것. 50제곱미터 이하. 그럼 원칙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룸형은 85도 안 돼요. 얼마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이 15평 이하입니다. 또 작은 거예요. 50제곱미터 이하. 그게 첫 번째니까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 왜 50이요? 50제곱미터 이하. 왜 50? 원룸형 주택. 딱 떨어져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 글자 수만 세면은 5글자니까 이걸 물어봐서 틀려요.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니은 세대별 독립주거 하니까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그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주고요. 그런데 디귿번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딱 끊습니다. 그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영어로 원룸이라고 그러는 거죠. 원룸. 원룸으로 구성. 근데 다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개 공간이니까 뭐요? 용어 좀 되는데요. 자, 투룸.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원룸인데 30 이상이면 투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원칙 50 이하. 그 중에서 30 이상이면 원룸이 아니고 투룸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원룸형 주택은 5평 이렇게 됩니다. 5평. 그거를 지하에다 설치하고 햇빛도 하나도 못 본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감옥이요, 감옥. 그래서 리얼 어디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 거냐? 지하층에다가는 설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를 뭐라 부른다? 원룸형 주택. 그럼 원룸형 주택 요건 1, 2, 3, 4 거기다 공동주택이니까 이거 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완전 잘 물어본다. 얘기죠. 원룸형 주택. 그 다음 또 그러면 2번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는 게 일반적인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원룸형 주택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요건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걔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연립주택을 맨 앞에 단지형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단지형. 꿀단지 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아파트 몇 동을 지어놨다고 뭐라 그래요? 아파트 단지. 그럼 이것도 연립주택을 몇 동을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놨으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밑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을 한 동 지은 게 아니고 여러 동을 지어갖고 단지형으로 모아놨다.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3개. 뭐 있다고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원룸형 주택을 지칭합니다. 원룸형 주택.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볼까요? 가로 5번에 또 에너지 절약형, 또 6번에 건강 친화형, 7번 장수명 주택. 하여튼 주택들 더럽게 많죠? 아주 학을 띄는 거 주택법으로 오니까 야 주택이 또 이렇게 많아. 그러면 건강 친화형 주택 이런 거는 딱 이름에서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그냥 좋은 거구나. 그렇게 그냥 이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520페이지로 와보세요. 520페이지. 맨 위에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거기서 많은 수 하면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을 마련에다 또는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에 조합을 말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 그거를 주택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마련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택을 마련.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는 거죠.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받는데
주택을 마련한다. 이 말은 수수로 땅 사갖고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받겠다.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수수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받겠다. 그거를 마련한다. 그래,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 그러니까 수수로 땅 사, 여러 명이서 땅 사갖고 우리가 수수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만드는 거를 무슨 조합이라고요? 주택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인데,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지역주택조합, 지역 동그라미, 지역조합.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직장주택조합, 직장 동그라미. 3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결성하는 주택조합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 3개를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재건축조합은 무슨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그거는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그러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하려고 만든 정비사업 조합이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고 주택조합은 딱 3개 뭐라고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 3개만 주택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역조합을 보면 지역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함께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만들면 그게 뭐냐? 지역조합. 근데 그 지역의 구분이 또 쫙 나오죠. 그게 한마디로 도 단위로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 단위로. 그래서 기역번호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그거를 소위 수도권 이렇게 부르죠. 또 니은 대전광역시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대전하고 세종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그러니까 충청남도로 끊는 거죠. 충청권. 근데 충청북도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안타깝네요. 충청북도. 쭉 내려가면은 시옷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남도로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주도까지.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도가 총 몇 개 있대요? 아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네가 빨리빨리 해라. 알겠어요. 그래서 기역부터 지역까지 그게 9개, 9개. 9개 도 단위로 딱 끊어가지고 같은 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자 만드는 것을 지역조합. 그 다음에 이번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직장조합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요새는 별로 없고 옛날 70년, 80년대 한창 강남 개발하면서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강남 요지에다가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으려고 만드는 거를 직장조합이라고 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조합. 그거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 3개를 주택조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5번에 주택단지. 주택단지 얘는 별표. 자, 얘는 27회, 28회, 29회, 30회 계속 기출입니다. 계속 정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올해 30회 때도 주택단지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는 쉽게 생각하시면 아파트 단지. 주택 아파트도 있고 부대설도 있고 복리설도 있고 이런 거 건설한 일단의 토지인데 자 논점은 그 다음부터 다만 다음의 썰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점 있죠? 그럼 별개 단지로 본다. 이 말은 별도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별개의 단지로 봐서 독자적으로 관리해라. 그 얘기인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설이냐. 그 1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 한마디로 보겠어요.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을 얘기하죠. 건너다니기 어려운 것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아파트 단지인데요. 아파트 단지인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아파트 단지 있겠어요?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고 기찻길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택단지 안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건너다닐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별개 단지로 각각의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1번 그거는 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종래는 그 2번이 항상 정답이었어요. 2번. 폭이 20m 또는 20m 이상인 일반 도로입니다. 그럼 일반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 돼줘야 20m라니까 헛것을 보고 그래요. 20m 이상이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서 별도로 관리해라. 각각의 단지로 본다. 그래서 일반 도로니까 일자 따갖고 10m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얼마라고요? 20m. 그 왜 20m일까요? 2번이에요. 2번. 그 2번이라서 20m. 뭐 큰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2번. 그래서 종래에는 그거 갖고 27에 28에 계속 정답이에요. 15m 뭐 해갖고 계속 틀리게 나왔는데 드디어 올해 3번이 딱 나왔어요. 이 3번. 3번이 올해 정답. 폭이 8m 또는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럼 도시계획 예정도로 얘는 또 너비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8m 이상. 얘는 물어보면 땡큐 한 거다 그랬는데 올해 그냥 물어봤어요. 땡큐하게. 그럼 얘는 왜 8m요? 이제 감 잡았어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아니 딱 떨어지니까 8m 뭐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물어봤는데 올해 땡큐하게 물어봤고 그 위에 일반 도로. 그게 항상 논점입니다. 일반 도로는 폭 얼마 이상? 20m 이상. 20m 이상 되는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6번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이게 단지 안에 시설로 써요. 자,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이나 설비다. 이 주택이라는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해주는 시설이나 설비인데, 자, 박스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쫙 있죠? 주차장부터 도로까지. 그런 것들을 부대시설이라고 불러요. 부대시설. 또 밑에 건축설비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가로 2번.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복지나 편리,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사람을 위한 거, 입주자를 위한 시설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단지 안에 뭐 슈퍼가 미장원 조그만 상가들.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 유치원도 있고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거기까지 쫙 있죠. 어린이 놀이터부터 경로당, 노인정까지 쫙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밑에 것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게 다 빠져있죠. 근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보면 다 기본적으로 15개씩 있습니다. 15개. 부대시설 쫙, 복리시설 쫙, 그렇게 나와갖고, 다음 중 부대시설로만 짝 지은 것은, 복리시설만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구분할 수 있냐? 잘 물어봐요, 또. 그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할 수 있으면 뭐 제가 얘기할 게 없는데요. 복리시설, 요거는 입주자,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랬으니까 이름에 사람이 다 들어가요. 어린이 놀이터 할 때 어린이, 유치원 할 때도 어린이죠. 어린유, 어린이. 주민운동설 할 때 주민, 노인정 할 때 노인. 이렇게 귀신같이 앞에 사람이 딱딱 들어가면은 그건 무슨 설이다? 복리시설. 그러면 경비실. 자, 이거는 부대시설이요, 복리시설이요? 경비실.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경비실. 그래서 부대시설에 경비실 하나 딱 쓰세요. 경비실. 그래서 요거 앞에 또 경비 아저씨 또 붙었다고 또 이거 사람이다 그래서 복리시설 그러면 안 돼요. 경비실은 부대시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약속이에요. 시험 볼 때까지 경비 아저씨는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되게 돌아가시면서 경비 아저씨 보고 부대 한마디 하면은 절대 안 까먹어. 그래서 경비실은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사람 들어가면은 다 복리시설입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7번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가 원칙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은 공공택지에서 적용한다고 그래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공공동그라미, 공공사업을 다른 말로 공익사업이라고 그러죠.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다음에 있죠.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단독주택 용지. 그럼 틀려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짓는 땅인데 공공사업이다. 공익사업. 한마디로 뭐 하는 사업이냐?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그 땅을
공공택지라고 불러요. 공공택지. 수용.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또 공공사업이 또 많아요. 그래서 얘가 28회 때 또 정답인데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건설사업 밑줄 또는 대지조성사업 이게 써 있고요. 그 국민주택 건설사업 한다고 무조건 공공택지가 아니고 여기 빠졌어요. 그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 옆에다가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 한 땅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고 다 공공택지가 아니고 공공사업 주체가 뭐 했다고요? 수용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그 땅을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이번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요. 그 3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얘가 28회 때는 정답이에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 다 뭐 하는 사업이냐? 다 수용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쭉 내려가셔갖고 그나마 우리 본 거 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밑줄 도시개발사업을 가로에 수용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근데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은 공공택지다 그러면 틀립니다. 수용 방식으로 수용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 아니라고 그랬죠. 재건축은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하는 땅 그거는 공공택지가 아닐까요? 그거는 절대 공공택지가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하는 땅은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민간택지라고 그래요. 민간택지. 그래서 민간택지는 원칙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도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딱 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는 재건축을 하든 뭐하든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공택지가 아니면 뭐라고요? 민간택지.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니면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무조건 수용해갖고 땅을 만드는 것을 공공택지. 아, 미쳐버리겠어요? 몸이 그냥 막 주체를 못해요? 자, 2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2개만 더 볼게요. 그 밑에 8번 공구. 자, 공구 별표. 그냥 다 속말이 다 들려요. 오만 걸 다 별표 치네 그냥. 아니 중요한 것만 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공구는 공사 구간을 얘기하고요. 공사 구간. 그래서 공사를 이제 나눠 갖고 하는 구간, 공사 구간을 공구다라고 하고요.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좀 옆으로 하셔갖고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인데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거기다 그렇죠?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도 공사를 하려면 착공 신고부터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한다. 이 말은 별도로 공사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구간을 공구라고 하고요. 자, 공구의 요건 박스에 보시면은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또는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그래서 밑에 보면 끝에 주택단지의 도로라든지 밑에 부설 주차장, 도로나 주차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공구간의 경계 적어도 6m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럼 공사원 나눠갖고 공사하는데 뭐 10세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밑에 동그라미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00세대 동그라미. 그게 또 우리 기출. 그래서 공구도 거의 매년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사관 1공구, 2공구,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해서 사업하려면 적어도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될까요? 아니, 300에 300 더하니까 600.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 1공구, 2공구,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따가 또 공구별 분할시행 나오니까 거기서 하나 또 보고요. 그 맨 밑에 이제 9번 리모델링. 자, 얘가 마지막 용어. 자, 얘도 별표. 잘 아시네요. 별표. 그래서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인데 옆 페이지로 합니다. 박스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수선. 밑줄.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대수선은 구조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구조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이때는 경미한 거니까 그냥 10년만 지나면 돼요. 거기서 10년 딱 하나만 써두시면 돼요. 10년만 지나면 아파트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사용 검사일. 자, 여기서부터 가로가 엄청나요. 가로가 다 필요 없어요. 사용 검사일 또는 그 밑에 줄 끝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그라미. 그 밑에 줄 끝에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밑에 줄의 30% 동그라미 30% 이내 그 밑에 줄에서 중축하는 행위 밑줄 중축하는 행위. 그럼 두 번째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중축은 더 짓는 거죠. 면적, 높이, 충수 늘리면서 더 지으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거니까 큰 행위예요. 중축은. 그래서 이건 요건이 세집니다. 적어도 15년이 지난 아파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축은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의 30% 이하로만 중축할 수 있습니다. 15년 30%. 그 다음 밑에 거 동그라미 3번. 자, 이번에 따른 각 세대 중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그 다음부터 기존 세대수 15% 동그라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 이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럼 기존 세대수 15%까지 더 지을 수 있다 그죠?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합니다. 몇 세대 더 지을 수 있는 거냐?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다 그죠? 150세대 더 지어갖고 그거 일반 분양에서 분양대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요게 채비지긴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다. 왜 그러겠어요? 리모델링 공사비 평당 500 나와요. 그럼 30평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면 공사비만 1억 5천 나오죠. 소유자가 다 내라. 그거 다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15% 더 지어갖고 그거 일반 분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자, 우리 리모델링 하면은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하는 행위입니다. 뭐 하는 행위요? 대선 아니면 중축하는 행위죠. 아니 지금 열심히 또 읽어봤잖아요.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그러면 얼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개요. 대선 아니면 중축. 대선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그러면 틀려요. 대선 아니면 중축. 근데 특히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요건. 그게 25회 때는 단독 기출. 적어도 15년이 경과해야 되고 중축하는 면적은 30% 이내. 기존 세대수는 몇 프로 증가할 수 있다? 15%. 딱 숫자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장 공법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대선 아니면 중축. 그 중에서 중축으로 할 때 요건.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용어 중요한 거는 싹 훑어봤습니다. 그럼 주택법은 어때요? 용어가 그냥 1시간 잡는 거죠? 1시간.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숫자도 그냥 쫙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매년 2문제씩 나와요. 용어가. 그래서 용어만 확실하게 해도 그냥 2문제 맞출 수 있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주택의 건설 이어서 보겠습니다.